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컨텐츠의 종류가 조금 그런 류인 만큼 이 사람이 유명하긴 한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하냐면 대한민국 희대의 살인마이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유행시킨 사람이며 미국의 유명 잡지인 라이프지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쇄살인마 30인 중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인데요. 이미 대한민국 희대의 살인마 사이코패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유영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 준비했고요. 이 얘기들은 세 개의 콘텐츠로 나누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에서 진짜?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08년 8월 6일에 미국의 시사잡지인 라이프지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의 연쇄살인마 30인을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뽑힌 연쇄살인마가 유영철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나이트 스토커의 리처드 라미레즈라든가 테드 번디, 영화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양들의 침묵이 모티브가 된 에드 게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살인마들과 이름을 함께 올린 만큼 유영철의 범행은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와 관심이 되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희대의 살인마나 사이코패스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유영철을 떠올리겠지만 여기 라이프지에서 붙여준 별명은 사우스 코리아즈 시리얼 킬러, 한국의 연쇄살인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연쇄살인마 하면 유영철을 단번에 떠올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만큼 유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첫 번째 이야기는 유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유영철은 1970년생이고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죠. 20명. 공식적으로 밝혀진 집계가 20명이라는 거예요. 현장 검증에서 유영철이 자신은 26명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확실히 밝혀낸 사건으로는 20명이라는 겁니다. 범행 기간이 굉장히 짧죠.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였으니까 1년도 안 된 건데 다행히도 생각보다 빨리 잡혀서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대단한 살인마가 2003년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 살인에 대한 충동을 참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생인 유영철은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고 1살이 되던 해에 서울 마포구로 올라와 살게 되었다고 해요. 위로 형 2명과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유영철과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동생만 출생신고를 1년 후에 하게 되면서 호적상 1년 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영철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는데요. 70년대, 그 시절에 비해서도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유영철은 어린 시절 학대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폭력이 굉장히 심했었다고 해요. 일용직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외도가 심했었고 결국 아버지가 바람난 여성과 살면서 유영철은 5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형제들과 함께 계모와 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와 계모가 밤만 되면 유독 유영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형제들 중 유일하게 유영철만이 계모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포 후에 한 기자한테 보낸 편지에 유영철이 자신의 계모를 첩이라고 표현했대요.
이후 초등학교 1학년 때 친모와 함께 살게 되며 거주지로 옮기면서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고 초, 중, 고 시절을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 밑에서도 그다지 사랑받고 자라지는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유영철을 임신했을 때부터 이게 계획이 없던 임신을 했다면서 아이를 유산시키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유산을 시키지 못하고 낳은 아이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환경은 이해하겠는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유영철을 죽일 생각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유영철의 외할머니가 영철이는 항상 딸에게 짐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만큼 유영철은 어머니 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자라게 된 거죠. 초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는데 이 유영철의 생활 기록부에 보면 말이 없고 애어른 같았다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이게 아마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생겨난 그의 성격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철은 초등학교 때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동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동물에 어떤 관심이 많았냐? 유난히 개구리를 많이 잡았고 목을 비틀고 해부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불우한 가정 환경에 어려서부터 작은 동물들을 잡아 죽이고 해부하는 모습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 살인자들이 자란 환경과 일치한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영철이 삐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친엄마와 완전히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는데 이때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해요. 유영철은 특히나 예체능의 소질이 있었는데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리기, 투포항,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운동신경이 좋았던 만큼 싸움도 굉장히 잘했는데 중학생인데도 주변 고등학교의 일진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학교에서 선도부 반장을 맡았는데 이때부터 잘못해서 걸린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며 그의 폭력성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유영철 하면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유영철이 직접 그렸다고 하는 그림들인데요. 예체능에 특히 소질을 보였던 유영철이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유영철이 색약이 있었다고 해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색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결국 국제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고 이때인 1988년 8월 23일 절도로 구속되며 소년원에 들어가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이게 유영철의 공식적인 범행의 시작입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로 들락거리는 잡범으로 살아요. 1993년에 황씨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1994년에 아들을 출산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로도 계속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1998년 공무원 사칭 및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하게 되면서 이 일로 2000년 12월 결국 이혼당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유영철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연 마음을 바꿔 무차별 연쇄살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교도소 복역 중에 그때 당시 한국에서 일명 맨손의 살인마라 불리는 정두영에 대해 자세히 다룬 한 신문의 연재 기사를 보고 범행 수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두영 같은 경우는 유영철이 자신의 롤모델이다 라고 지칭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유영철은 여자와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특정 종교인에 대한 분노가 특히 강했고 그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게 되죠. 그리고 2003년 9월 11일 유영철이 전주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자, 유영철의 공식적인 살인이 언제부터였죠? 2003년 9월부터죠.
2003년 9월 11일에 출소했어요. 딱 감이 오시죠? 그동안의 유영철은 막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살인의 분노를 막 억누르고 살고 몰래 살인을 했는데 그게 막 안 밝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절도들의 자범으로 교도소에 왔다 갔다 했다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의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들이 한꺼번에 표출이 되며 살인을 꿈꾸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저지른 이 살인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출소한 지 고작 13일 만에 첫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2003년 9월 24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당시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였던 72세 이 씨와 67세의 부인 이 씨를 그들의 자택에서 둔기로 살해합니다. 이 첫 살인은 나름 치밀했는데 자신의 지문이나 발자국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죄다 깨끗이 닦고 현관문을 잠금장치로 잠근 후 대문으로 빠져나왔다고 해요. 현관문을 잠그고 나오면 밀실살인 같잖아요. 마치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은데 문제는 나오고 나서 아차 싶었던 거죠. 이렇게 치밀하게 뒷정리까지 다 해놓고 자신의 잭나이프를 이 집에 두고 왔다는 게 떠오른 거예요. 당당히 대문으로 걸어 나왔던 것과는 달리 담을 넘어 다시 들어간 뒤 자신이 완벽하게 잠근 이 현관문을 열지 못해 문고리를 발로 차 부수고 집으로 들어가 잭나이프를 찾아 나왔다고 합니다. 첫 살인 후 보름 후인 2003년 10월 9일 종로구 구기동에 주차관리원인 61세의 고 씨의 집에 침입해 고 씨의 아내와 고 씨의 어머니 그리고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고 씨의 아들을 둔기로 살해하는데요. 무려 34회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잭나이프를 들고는 있었는데 이 잭나이프는 위협 용도였고 살인은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며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인 10월 16일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하며 70세의 최 씨와 부인 69세의 유 씨를 둔기로 살해했는데요. 이 사건은 부부의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 유 씨가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잔뜩 흘린 채 의식을 잃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현장 감식을 해보니까 한 발자국이 안방과 거실,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었고 바로 전 사건이었던 구기동 사건의 족적과 비교해보니 일치한 거죠. 이때부터 언론은 첫 번째 사건인 이 교수 부부부터 이번 사건까지 총 3건의 사건을 가지고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연쇄살인이 일어났다고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고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경찰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은 이걸 연쇄살인이라고 무작정 단정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영철이 3건의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범행 수법들을 교묘히 바꾸면서 경찰들이 섣불리 동일범이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게 만든 건데요. 이번 사건으로 이 족적의 일치, 피해자들의 상처들로 범행 도구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이 3건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 추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살인은 한 달 정도 후인데요. 2003년 11월 18일입니다. 종로구 해화동의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서 집주인인 87세의 김모 씨와 가정부였던 53세의 배모 씨를 둔기로 살해한 건데요. 경찰이 현장 검식 과정에서 증손자를 발견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증손자가 이불에 둘러싸여서 질식 직전까지 갔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유영철이 이번에는 이 집에 불을 지르게 돼요. 이게 이번에는 방화범의 소행처럼 보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집에 금고가 있었는데 이 금고를 열기 위해 시도하던 중 유영철이 손을 다치게 되면서 자신의 피가 금고에 튀게 된 거죠.
혹시 있을지 모를 증거 인멸을 위해 금고에 불을 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태까지는 살인만 해왔다면 이번 사건은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된 건데요. 이게 정말로 유영철이 여태까지 해왔던 범행들이 동일범의 소행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교묘하게 수법을 바꾸고 있는 것이었는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일로 수배 전단이 만들어집니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경찰이 피해자 집 주변을 수색을 하는데 인근 건물 입구에 CCTV가 있는 거예요. 녹화된 테이프를 받아 분석을 하는데 수상한 사람이 걸린 거죠. 이 CCTV에 찍힌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이 수상한 사람을 찾아냈느냐. 범행 당시 유영철은 자신의 상의에 피가 많이 튀겨져 있으니까 이 집에서 피해자 옷장에 걸려있던 잠바를 하나 꺼내 입고 걸어 나간 거예요. 이 CCTV를 확인하던 유가족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옷은 우리 집 거다 라는 증언을 해주면서 경찰들은 얘가 범인이다 라고 특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국립과학연구소 영상분석실에서 CCTV 장면을 분석하며 168cm의 20대에서 30대 후반의 남자 그리고 족적 검색을 바탕으로 금강제와의 버팔로 캐주얼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을 찾는다 라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합니다. 수배 전단까지 만들어지자 유영철이 이게 신경이 쓰였는지 잠시 조용하다 이번에는 아예 수법을 바꿔버리는데요. 그동안 집에 침입해서 거주하던 사람을 살해했던 것과는 다르게 2004년 4월 14일 서울 중구 황학동의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44살의 안모 씨를 안모 씨의 승합차로 유인해 살인합니다. 전날인 4월 13일 불법 약물과 음란 CD를 판매하는 안 씨의 동태를 살피다가 영업을 끝내고 남은 물건을 들고 자신의 차로 가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은비법 위반,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겠다라며 안 씨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하는데요. 이때 경찰차가 아니라 안 씨의 차에 타서 안 씨는 조수석에 앉히고 유영철이 운전을 한 거죠. 그런데 안 씨의 경우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 단속 때문에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렸고 그러다 보니 유영철의 신분증이 가짜라는 걸 단번에 알아본 거죠. 이런 안 씨의 태도가 유영철을 자극을 했고 유영철은 순간 얘를 살려두면 내가 경찰과 사칭을 했고 그동안의 살인까지 다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 씨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씨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안 씨에게서 돈 몇 푼 뜯어낼 생각이었었다고 해요. 유영철이 안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안 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유영철이 또 손을 다쳐요. 그래서 결국 이 차를 인천에 있는 한 석유회사에 가지고 가서 안 씨의 시신은 기름 탱크에 담고 차는 연쇄폭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2대씩 주차된 유조 차량 사이에 승합차를 세워 불을 붙여 승합차와 시신 모두를 태웁니다. 또한 혹시라도 걸릴지 모르니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방해하기 위해서 안 씨의 두 손목을 잘라 월미도의 한 방파제 바위 틈에 버립니다. 자, 이 4건의 살인으로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한 건지 유영철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살인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건 2004년 이때 뉴스 속보가 엄청났었어요. 막 경찰들이 산을 파면서 시체 몇 구 발견, 좀 이따 뉴스 속보, 어디서 시체 한 구 추가 발견 이런 뉴스가 계속 되었었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었죠. 사실 유영철은 노점상인 안 씨의 사건 한 달여 정도인 2004년 3월 16일 전화방 도우미였던 23살의 여성을 교살하고 시신은 서강대학교 뒷산에 매장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살인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후에 안 씨를 살해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고 살해 후 시신 수습까지가 너무 번거롭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부터 자신의 살해 타겟을 특정 직업 여성으로 변경한 것 같은데요.
3월 16일 전화관 도우미 여성을 교살한 이후 4월부터 시작된 이 직업 여성들을 살해할 때는 둔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또 안매장 장소도 서강대학교 뒷산에서 봉원사 근처의 한 병원 신축 공사장 주변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마포구 신수동의 오피스텔에서 1명,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서 11명을 살해하며 총 12명의 여성을 단 4개월 만에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 살인 방법은 유영철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추격자에서 잘 나와있죠. 유영철은 전화로 여성들을 불러 길거리나 여관에서 만난 후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수갑을 보여주며 자신이 경찰이라 사칭하고는 이 여성들을 데리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이후 여성들에게 먼저 샤워를 하라고 하죠. 여성들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하면 이 욕실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끔찍하게 살해하였고 시신은 토막냈다고 합니다. 살해 방법이 매우 끔찍해요. 지금 보이시는 게 유영철이 직접 그린 토막살인 과정이거든요. 대충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시신에서 피를 빼서 무게를 줄였고 18조각으로 나누어 유기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토막내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차츰 능숙해져서 시간을 매우 단축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음악 하나를 들려드릴 건데요. 들으면 다 아실만한 노래예요. 잠시 들려드릴게요. 반젤리스의 콘퀘스트 오브 패러다이스라는 음악이에요. 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되게 웅장한 이 사운드의 음악이 무언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좀 비장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음악은. 방금 들은 음악은 유영철이 사체를 토막낼 때 틀어놓았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유영철이 오피스텔에 살았잖아요. 시체를 처리할 때 아무래도 이 소리가 주변에 새어나갈까봐 물을 틀어놔서 물소리가 나게 했고 이 끔찍한 짓을 할 때 이 음악을 틀어놓고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보통의 살인마들은 어떻게든 빨리 신속하게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영철의 경우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람을 살해하고 토막내는 이 작업들에 완전히 심취되어서 이 상황을 오롯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되냐면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마치 유영철은 자신이 사람의 죽음을 관장하는 어떤 신 같은 존재이고 이 사람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사명인 양 완전히 살인을 즐기고 있는 유영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음악을 틀어놓고 이 행위들을 즐겼다는 부분만 봐도 정말 소름 돋는 살인마라는 거죠. 이런 유영철이 살인을 멈출 수 있었던 건 검거가 되면서였는데요. 2004년 7월 15일 특정 번호로 불러낸 마사지사들이 자꾸 실종된다는 한 출장 마사지 업주의 신고로 유영철이 잡히게 됩니다. 체포 당시만 해도 그냥 아가씨들을 납치해서 어디 팔아먹는 납치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경찰들이 유영철에게 전화로 불러낸 마사지사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었는데 유영철이 뜬금없이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나요 라고 진술을 해요. 하지만 대뜸 이런 말에 경찰이 혼란스러워하자 시체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경찰서를 나서다 탈출을 해요. 하지만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다시 붙잡히고 맙니다. 조사 내내도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한 수사부장인 경무관이 와서 직접 조사를 하니까 돌연 4건의 살인을 자백합니다. 현장 검증에서 자기가 2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또 다시 부인하고 얘기들이 정황이 맞지 않아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판단되면서
최종적으로 유영철에게 살해된 희생자는 20명으로 확인되었고 이 20명에 대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며 2005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며 현재까지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유영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유영철의 범행 대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유영철이 부유한 사람들, 특정 종교인, 그리고 여자에게 큰 분노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범행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아마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이 유영철의 어떤 그 감정들이 커가면서 부자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고 이 여자에 대한 증오감은 어린 시절 계모와 엄마에게 받았던 어떤 그 서러움들에 아내와 이혼을 당하면서 극대화된 부분도 있지만 2003년 11월에 전과자,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해요. 이때 교제 중이던 여성이 직업 여성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특정 직업 여성에 대한 증오감이 극에 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제로 부유층 노인들만을 살해하던 유영철이 직업 여성을 살해한 시기가 2004년 3월 이후였던 걸 보면 물론 노점상인 안씨의 살해 후 범행 대상이나 범행 수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지만 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뭔가 또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한 번 더 극에 달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특정 종교인. 이게 여기 유영철의 사건에선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부유층의 노인들을 살해할 당시 이들의 주거지가 교회 인근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그 종교를 믿는지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인근에 있는 잘 살아 보이는 집을 골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교가 유영철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유영철이 본격적으로 살인을 하기 전까지는 절도와 관련된 일로 계속 구치소를 들락날락거렸단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절도 사건으로 또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한 목사와의 인연으로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서 이 종교에 귀의하려고까지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엄청 기도를 한 거죠. 형 집행전이었는데 이번만 봐주면 정말 잘 살아보겠다. 내가 이 종교인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했는데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으며 그래 교육신도 있는 놈 편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교에 굉장한 분노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자신이 들고 있던 이 십자가를 부러뜨렸다고 해요. 근데 전과자잖아요. 같은 절도로 이미 여러 번 구속을 받았던 전과자였단 말이에요. 초범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이면 엄청 가볍게 받은 형벌이었대요. 하지만 유영철은 자신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다 신이 내가 없이 살아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보면 유영철은 그냥 자신의 어떤 모든 일에 다 남의 탓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유영철의 근황인데요. 지금도 구치소에 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좀 화가 나긴 하지만 유영철이 되게 편하게 있다는 거죠. 희대의 살인마이자 사형수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어차피 사형보다 더 높은 형벌은 없으니까 굉장히 안하무인이라는 거죠. 야, 나 누군지 몰라? 나야 나, 사이코.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 라고 실제로 얘기했다고 하죠. 교도관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팔을 부러뜨리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유영철에게 감옥은 감옥이 아닌 그저 낙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